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내과 MR영상의학과에서 내분비내과를 진료하고 있는 최영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환자분들이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또 몸이 많이 부으면서 이유 없이 많이 피곤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갑상선 기능 이상의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보면 한 4, 50대 여성분들, 물론 20대도 있지만 이제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많이 떨리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는, 더위를 못 견디는 그런 경우에 환자분들이 있으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또 뇌하수체에 나오는 갑상 자극 호르몬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이제 한 40대 여성이 뭐 피로하고 무기력한데 여름이 더 추위를 많이 타고 이제 먼저 손발이 많이 저립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느는데 실제는 지방이 많이 느는 게 아니고 이제 몸에 수분이 많이 늘어나서 체중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은 떨어져 있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증가되어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두 가지가 갑상선 기능 이상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은 우리 몸에 보일러 역할을 한다. 즉 이제 에너지 대사뿐만 아니라 체온의 컨트롤을 하는 이제 그런 보일러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보일러에서 열을 생산하는데 이거를 이제 센서가 이제 뇌하수체에 있는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이 시동을 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많이 작동되면 열이 올라가게 되고 보일러가 많이 작동하지 않으면 열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갑상선 질환은 이 센서인 TSH와 보일러인 프리T4 이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이제 체온을 조절할 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갑상선 질환은 지난번에는 강의에서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갑상선 질환을 보면 일단 기능 이상이 있습니다. 기능 이상에는 항진증과 저하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성 갑상선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안에 보름이 차고 이제 농양이 생기는 이제 열도 나고 그죠? 이런 급성 갑상선염이라 합니다. 그 좀 이름이 어려운데 아급성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감기가 걸리고 난 후에 갑상선이 아프고 갑상 부위 심지어는 뭐 치통도 막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다. 이거 아급성 갑상선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성 갑상선염이라고 갑상선이 많이 부어 있는데 실제 이제 특별한 이런 다른 증상은 없는 이 만성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갑상선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이 체중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결국 체중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m 달리기 하고 난 후에 보면 맥박은 빠르고 가슴 둥그리고 땀도 나겠죠. 근데 이제 체중이 많이 감소되는데 식욕은 또 증가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체중이 빠지지 않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특히 젊은 이제 여성인 분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왔는데 체중이 빠지지 않을 경우에 이제 약자를 가지고 치료하게 되면 체중이 오히려 늘게 되면 환자분들이 체중 느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이제 추위에 민감하고 또 맥박이 느리고 무기력하고 체중은 증가하지만 주로 수분 저류에 의한 체중 증가에서 이제 실제 치료를 해도 체중이 확 빠지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환자분 제일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은 이제 손, 팔목이나 이런 곳이 많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고 설사 비슷하게 나오고 이 경우에는 변비가 오고
이제 반대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성이 될 때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그럼 얼마나 흔한지 또 왜 생기는지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에 가면 사천왕상이 있는데 이 사천왕상이 보면 눈이 많이 나와 있고 목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보통 한 0.에서 1.3% 정도 발생을 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한 6배 정도 더 많이 생기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더 많이 생기고요. 주로 이제 모든 연령에서 생길 수 있지만 특히 30에서 50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때가 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때일 거라 생각합니다. 증상을 보면 일단 손이 많이 떨리게 되고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위를 잘 못 견디고 식욕은 증가하는데 반해서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렇죠. 환자분이 많이 짜증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도 있고 나타나는 이제 것은 이제 눈이 나오게 되고 갑상선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간혹 하지에 이제 점액 부종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심방세동이나 심부전이 와서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기능 항진증에 환자가 가장 먼저 차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눈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제 안정이 있지는 않는데 안정이 있을 때는 갑상기능 항진증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손이 많이 떨리게 되고 목에 이렇게 많이 나올 때 갑상선기능 항진증이 아닌가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기는 원인은 이제 유전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이 같이 결합해서 생기는데요. 특히 환경적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와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태우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뿐만 아니라 갑상선 안증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안증이 있는 분은 흡연을 하게 되면 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검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으면 우리 임파구에서 이제 TSH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의 항체가 생겨서 TSH가 일을 해야 될 걸 TSH 수용체 항체가 대신 이제 역할을 해서 갑상선 쪽에서는 TSH가 일을 시키는 줄 알고 계속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증가되고 오히려 우리 몸에서 나오는 TSH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떨어지는 이 경우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져서 생길 수도 있지만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염증에 의해서 이제 혈액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지만 실제 갑상선에는 염증으로 이제 외려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갑상선이 혈액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중독증이라고 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많이 만들어지고 중독증이 같이 있는 거죠. 이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 70%가 됩니다. 근데 갑상선 안에서 결절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열결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외국에는 많이 있는데 요도가 결핍된 지역에서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요도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톡식 아데노마는 좀 드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하는 호르몬이 종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주로 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레이비스 병이라는 병하고 염증에 의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혈액에 많이 방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감기가 걸리고 난 후에 바이러스에 의해서 갑상선 이제 호르몬이 많이 혈액에 나올 경우에 악압성 갑상선염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고 난 후에 한 2주 후에 목이 많이 아픈데 혈액 검사를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는 항진증이 아니고 염증에 의해서 호르몬이 많이 쫓겨나온 경우죠.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하고 난 후에 잘 오는데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나 염증에 의해서 이제 호르몬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 무증상 갑상선염 또는 무통성 갑상선염이랍니다. 이런 경우가 갑상선 중독증을 보이는데 이것들을 서로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건 갑상선 이제 혈액 검사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고 임상 증상이 있을 때 중독증이라는데요. 가장 많은 것은 그레비스병입니다. 눈이 나오고 목이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죠. 감기가 걸리고 난 후에 아급성 갑상선염은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정상이 됐다가 저하증이 됐다가 좋아집니다. 무통성 갑상선염도 통증은 없지만 꼭 항진증처럼 혈액 검사를 하면 호르몬이 많이 높다가 마찬가지로 정상이 됐다가 저하됐다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혹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열결제.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갑상선 중독증을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첫째는 일단 환자분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왔을 때 진짜 항진증인지 아닌지는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TSH, 내하수주에 나오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져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으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원인이 진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지 아니면 염증에 의한 건지를 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항진증인 경우에는 이 TSH 수용체 항체가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이 아닐 때는 이제 진단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연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감별을 합니다. 또한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도 우리가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고 TSH 떨어질 때에 이 자가 항체 검사를 해서 이것이 증가되어 있으면 그레이브스 디지즈라는 병으로診断하고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상이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다른 원인을 주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가 이제 많이 도움됩니다. 경험가에서는 대부분 동연소 사진은 기계는 없고 초음파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도플러라는 혈류를 보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안에 혈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됩니다. 이게 마치 이제 불지옥과 같다 해서 타이로이드 임페르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무통성 갑상선염인 경우에는 그 초음파를 비춰보면 안에 거의 혈류가 거의 없는 걸 보고 이거는 무통성 갑상선염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초음파도 좀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게 나오게 되고 혈액 검사도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을 때는 동연소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합니다. 이때 갑상선 이제 스캔 검사와 방사선 동연소의 이제 섭취율을 봅니다. 이게서 섭취율이 증가되어 있으면 이제 항진증, 섭취율이 떨어져 있으면 무통성 갑상선염이나 아급성 갑상선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제 열결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갑상선을 항진증을 진단할 때는 첫째는 혈액 검사, 둘째는 초음파, 셋째는 이렇게 동연소 검사. 이 세 가지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되면 진단은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게 그레이브스 병이냐, 암급성이냐, 무통성이냐 감별해야 되는데 이걸 왜 감별해야 되냐면 이제 그레이브스 병일 경우에는 적어도 약제를 2년 이상 정도 약을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염증을 치료해주는 약제를 쓰면 정상은 보통 1개월 안에 좋아지고 치료 과정도 보통 한 2, 3개월 안에 좋아집니다. 약제도 크게 쓰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무통성 갑상선염은 그 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단을 오진하게 되면 환자한테 쓸데없이 또 자문에 위험한 약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브스 병은 이제 ROI가 증가되고 초음파에서도 혈류가 증가되고 무엇보다 이제 자가 항체가 증가된 것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통증이 있는 것과 초음파를 비춰보면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할 수 있고 무통성 갑상선염은 이제 자가 항체가 정상인 것 같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중 그레이브스 병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도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약제를 복용하는 거하고 방사선 동요소 치료를 하는 거하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 안전한 게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장기간 치료해야 되고 재발이 좀 많습니다. 방사선 요도 치료는 장점은 이제 비용이 좀 싸고요. 치료가 잘 되죠. 반면에 기능 저하증이 영구적으로 와서 약을 이제 평생 약을 또 복용을 해야 됩니다. 수술은 이제 빨리 치료가 되고 확실하게 치료가 되죠. 갑상선을 제거하기 때문에. 반면에 비용이 비싸고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부갑상선을 손상받거나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을 선택하지만 대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미국에는 주로 방사선 동요수 치료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대부분 약제를 먼저 사용하는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항갑상선 치료를 하고 누구한테 수술할 것인가? 이제 젊고 갑상 기능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갑상선이 많이 커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TSH 수용체 항체가 좀 낮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약제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발을 하거나 혹이 많이 크거나 이제 갑상선이 많이 커져 있거나 갑상선 안에 이제 갑상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 안에 결절이 있는데 이것이 암이 의심되게 보일 때는 어차피 암도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하는 게 더 낫겠죠. 약제를 사용하는데 잘 약이 듣지 않을 경우에는 동요소 치료나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요즘은 약제를 먼저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약제도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안티로이드라는 P2의 약제가 있고 메트마졸이라는 약제가 있는데요. 이제 2006년 이전에는 주로 이 안티로이드라는 약 PTU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PTU가 간독성이 많아서 2006년, 2008년 이후로부터는 1차적으로 메트마졸을 먼저 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메트마졸은 임신 첫 3개월에는 이제 신생아에 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선천성 기형이 올 수 있어서 이 임신 첫 3개월은 메트마졸을 사용할 수 없고요. 이때는 이제 안티노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스톰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제가 좀 빨리 약효를 볼 수 있는 약을 써야 돼서 이때는 안티로이드를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은 안전한데요. 이제 뒤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이 약제를 쓸 때 아주 중한 부작용이 있는데 백혈구가 이제 백혈구 중에 가립구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무가립구 증후군이 되면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감염으로 사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 손상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약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환자분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약제를 그러면 얼마나 사용하느냐? 보통은 처음 진단 당시에 이 프리디포라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처음 시작하는 용량을 다르게 결정합니다. 수치가 많이 높으면 용량을 메트마졸을 30ml를 쓰고 수치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으면 메트마졸 이제 한 알이 일정이 5mg인데요. 한 개 정도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용량을 많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양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2달 정도 치료하고 난 후에는 이제 보통 유지 용량으로 한 10ml 정도를 약을 사용합니다. 이 치료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약제 처음에 용량을 많이 주고 이제 지나가면 이제 수치를 보면서 약제를 계속 줄여가서 나중에는 약제를 하나를 주든지 아니면 반 개만 이제 2.5mg만 약을 사용하는 이렇게 이제 타이트레이션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약제를 3개 주고 그럼 저하증이 올 수 있으니까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같이 주는
그러니까 차단하고 보충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음은 이런 치료는 잘 하지 않고요. 이제 이게 부작용도 많고 외려 큰 효과가 없어서 이 치료 방법은 요즘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약제를 타이트레이션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잠시 이야기했지만 부작용 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가렵거나 반점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유중한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무가립구증이 오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렇게 편도선염이 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제 치료하다가 초기에 약을 많이 사용할 때에 목 안이 아프거나 편도선염이 오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 검사에서 만약에 백혈구 수치가 가립구 수치가 낮으면 이때는 응급실로 빨리 가셔서 이제 무균실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 이제 메트마졸이라는 약제에 무가립구증이 생겼을 때는 다시 PTO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치료 방법을 바꿔서 수술이나 동연소 치료로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권고하기는 한 18개월 정도 치료해보고 잘 치료가 안 되면 동연소 치료나 수술을 하는 쪽으로 하고 치료가 잘 되면 약제를 스톱하는 것을 주로 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18개월이나 이렇게 치료 잘 안 된다 해서 바로 동연소 치료나 수술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약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치료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동연소 치료에도 또다시 갑상선 호르몬을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치료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서 이제 치료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초기에도 동연소 치료하고 재발하면 동연소 치료를 하는 것도 했고 유럽이나 일본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약제를 치료하고 치료를 재발할 때도 다시 약을 좀 쓰는 이런 방향으로 치료를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시되는 것이 이제 재발을 하게 되면 미국에 재발을 하게 되면 동연소나 수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치료를 하다가 이제 좋아지면 약을 끊기도 하지만 재발을 하면 다시 약제를 장기간 쓰고 치료하다가도 좀 계속 치료가 잘 안 돼도 약제를 쓰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술이나 동연소 치료보다는 약제를 장기간 쓰는 쪽으로 좀 권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치료할 것인가? 일단 TSH와 TSH 수용체 항체가 정상일 때까지 치료하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치료하다가 정상이 좋아져도 약을 안 먹고 또 치료를 이제 안 할 경우도 있고 간혹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이 TSH가 좋아졌다고 또는 TSH 수용체 항체가 정상이 되지 않는데도 약제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다 돼도 재발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증상이 안 되면 재발을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량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방법을 씁니다. 일단 환자분들은 보통 한 2년을 약을 먹는다 생각하시고 이 두 가지가 정상이 될 때까지 치료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쯤에서 하고 저하증은 어떠냐? 이제 항진증과 완전히 반대되는데요. 이제 저하증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죠. 그럼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TSH라는 검사를 해보면 이것이 증가되어 있으면 이건 저하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상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피로하고 출혈하고 체중이 느는데 주로 수분 저류에 의해서 체중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함몰 부종은 없는데 뭔가 모르게 부어 있는 듯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있고요. 변비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것은 왜 생기느냐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 이제
이제 타이로포옥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있는데 이 단백질이죠. 이 단백질을 우리 몸에 있는 림파구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되면 갑상선 호르몬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뭐안 되니까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고 머리에 있는 뇌하수체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안 되니까 TSH를 자꾸 분비하게 되고 그래서 나온 TSH에서 갑상선이 자꾸 커지고 그래서 갑상선은 커지고 이제 호르몬은 생산 안 되고 이런 것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항체가 없고 호르몬도 정상일 때는 정상이라는데 갑상선 항체 TPO 안티바디가 있으면 이제 초기에는 갑상선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니까 정상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고 갑상선 서서히 커지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갑상선 심한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물론 수술해서 저하증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약제에서 올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원발성 즉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일단 TPO 안티바디가 이제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 호르몬을 못 만들게 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갑상 커지는 이게 대표적인 것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H 수용체 항체 중에 이제 이게 자극하는 항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데 차단하는 항체가 있습니다. 그럼 갑상선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갑상선이 작아지는 그래서 위축성 갑상선염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오래되면 위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초음파를 비춰보면 이렇게 커지는 저하증이고 작아지는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제 TSH가 증가되고 프리티프가 떨어지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갑상 기능 저하증인데 초기에는 이제 갑상 호르몬 아직까지 정상이고 TSH 증가되면 왜냐면 아직 심하지 않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서브 클리니컬이라고 합니다. 무증상 그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TPO 안티바디 검사를 해서 나오면 아 이거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면 갑상선이 커져 있나 작아져 있나 이걸 또 우리가 원인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갑상선이 제거됐거나 이런 2차성 또는 암미오다론이나 리튬이나 갑상선 호르몬을 일자는 약제를 써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병력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우리가 환자분 진단할 때는 TPO 안티바디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비춰보면 이렇게 갑상선이 커져 있고 안이 많이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TPO 안티바디에서 생긴 것이고요. 이런 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하고요. 근데 갑상선 비춰보면 갑상선이 되게 작아져 있습니다. 이런 걸 위축성 갑상선염이라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TSH 수용체 항체 중에 차단 항체에 의해서 작아지는 이 경우에 약을 평생을 복용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약을 원칙적으로는 평생을 복용하지만 좀 중간에 이제 환자의 분에 따라서는 약제를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 기능 저하증 중에 이렇게 보일 때는 약제를 끊지 않고 계속 평생을 약제를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할 때 우리가 TSH를 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TSH 수준이 이제 4.5나 5 이상일 때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증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 기준선이 이제 4.5에서 5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제 인구 집단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에서는 6.8이 이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이게 4.0을 적용하지 않고 6.8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이제 검사를 했는데 프리티포는 정상이면서 TSH가 6.8에서 14일 때를 경증이라고 하고요. 10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증이라고 현성이라고 합니다. 오버를 했는데 10이 넘어가면 약제를 씁니다. 그래서 6.8에서 14일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을 쓰기도 하고 약을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2,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서 어떤지를 보고 초음파 검사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현성으로 잘 넘어가는 사람 누구냐면 TPO 안티바디가 양성일 경우에 이런 경우 또 초음파에서 앞에서 보이던 하시모토 소견을 보일 때는 현성으로 잘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요즘 검진을 하다 보면 환자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이상하다고 이제 진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TSH 수치가 6.8m일 때는 저희들이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 6.8에서 14일 때는 이제 70세가 넘어가면은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이 뼈나 이런 여러 가지 심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이제 저희들 권하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70세 밑인데 10이 넘으면 무조건 일단 약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그럼 왜 고령 환자에서는 치료를 막 강력하게 하지 않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면 골다공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치료를 될 수 있으면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는 이제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제 약제만 복용하면 되고요. 약제를 이제 증상이 심하거나 이럴 경우는 나이가 많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저용량을 시행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하면 약을 세게 쓰지만 기능 저하증은 반대로 심하면 약을 소량부터 천천히 정량을 하고요. 이 약은 이제 공복에 약을 섭취해야 그 100%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식사하기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공복을 식사해도 만약에 식사 후에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효가 한 30% 정도 약효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약제 용량을 좀 감량해야 되는데 이미 약을 타갔을 때는 식후에 먹으면 약제 용량을 줄이는 게 효과가 같기 때문에 이제 누구는 식전에 주고 누구는 식후에 줘보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식전에 복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이 환자분들이 매일 약을 먹다 보면 간혹 이제 빈속에 약을 먹으라 하니까 약을 이제 빈속 아니라고 약을 하루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날 약을 2개를 먹으면 되고요. 3일을 만약에 약을 못 먹으면 3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약을 복용 먹었으면 그 다음날 2개 먹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경우에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공복에 약을 못 먹으면 식후에라도 약을 복용하라 합니다. 식후에라도 약을 복용하면 70% 정도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은 공복에, 혹시 공복이 못하면 식후라도 약을 드시고, 만약에 공복에도 식후에도 약을 복용 못했으면 그 다음날 2개로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약제만 잘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이제 철분제, 이산, 분비 억제제 이런 약제를 시간을 두고 약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는 나이가 많거나 병이 심할 경우는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젊고 건강한 환자는 처음부터 용량을 바로 적정 용량을 투여해도 되겠습니다.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2주부터 정상이 호주되고요. 한 6주 지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치료하고 6주 후에 검사를 한번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2달이나 또는 6개월 이 간격으로 검사를 하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언제까지 치료하냐? 원칙적으로는 이제 평생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제 갑상선 기능,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봐서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는 하시모토 갑상선 염일 때는 일시적으로 약을 좀 중단해도 이제 환자분이 초음 치료를 하면 좀 많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약을 끊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하느냐? 약을 끊기 전에 검사를 해보고 끊고 난 뒤에 2달 후에 검사해서 괜찮으면 그대로 끊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이제 검사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2달 정도 약을 끊었는데 다시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구나 하고 약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갑상선 이제 병 중에 기능 이상인 기능 항진증과 기능 저하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갑상 기능 항진증의 저하증은 진단은 아주 좀 쉽습니다. 일단은 갑상 기능 검사를 해보고 증상이 있을 때에 그 호르몬 수치를 보고 평가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초음파를 보면 이제 기능에 관련된 구조적인 변화들을 초음파를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뽑고 초음파 검사하면 대부분 진단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좀 진단이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런 동영상 사진이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 간혹 한두 분은 대학병원을 보내서 동영상 사진을 찍어오라고 의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항갑상선에는 굉장히 안전한 약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복용하다가 갑자기 편도섬이 있거나 열이 날 때는 빨리 이제 백혈구가 감소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황달이 있거나 이럴 때는 간기능 검사에서 간 독성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냥 진단되면 약제를 복용하면 되는데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진단 기준이 이제 과거에는 TSH 우리나라에 보통 한 4.5에서 5 정도를 이제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봤었는데 요즘 한 6.8까지 이제 좀 상향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도 이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갑상선 질환은 이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진료로 이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뭐 땀이 나고 체중이 빠졌다. 그래서 갑상 기능 검사에서 항진증의 경우에 치료를 하면 대부분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고 간혹 원래 몸무게보다 좀 더 찔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갑상 기능 저하증의 경우에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수분 저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약제를 치료하면 체중 자체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보통 한 2kg, 3kg 정도 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이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느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분이 저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 온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거칠다고 해놨는데요. 갑상선 제가 아까 강의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 그 실질이 그쪽 안에 점들이 까만 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면 이제 흔적이 남듯이 갑상선 안에 염증이 있다가 나고 나면 거기에 섬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되기 때문에 갑상선이 초음파를 보면 많이 거칠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거칠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갑상선 안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임파구가 공격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그런 흔적이다. 그러면 이제 피를 검사해 보면 안티-TPO 검사를 해보면 TPO가 양성이 나오고요. 거칠면서 갑상선이 커져요. 그죠? 그걸 갑상선 종혈이라는데 그러면 나중에 저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이 초음파에서 거칠게 나올 때 추가로 검사해야 되는 것은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와 이제 안티-TPO 안티바디 즉 항체 검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너무 살이 찌고 잘 붙는데 앞에서 말했지만 살이 찌고 붙는 것은 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수분이 자꾸 저류가 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잘 복용하시면 갑상선 호르몬에 의한 이제 붙는 것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14, 5년 산시로를 복용하고 있는데 전에는 열체절이 2, 3년 전부터 뼛속까지 죽었습니다.
설사를 수시로 내장내기한테 설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해서 실수합니다. 주로 일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경우에는 변비가 주로 보여요. 갑상 기능 항진증일 때는 좀 이제 대변의 횟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이제 갑상 기능 저하증에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일단 호르몬을 적정하게 치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그거로 인해서 대변에 좀 자주 나올 수 있지만 그거로 해서 설사가 막 나올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찔끔찔끔 설사하시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이나 이제 소화기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설사를 도우는 그런 약제들 이런 것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하증으로 20년 복용했는데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언젠가 재발되나요? 이제 약 복용하지 않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갑상 기능 저하증 원칙적으로 약을 평생 복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갑상선이 커지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경우에는 약을 이제 검사를 보고 정상이 나와서 약을 끊어봐도 이제 끊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갑상선이 작아져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약을 끊으면 다시 이제 2달만 지나도 다시 수치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0년 복용했는데 이제 검사가 정상이었고 약을 끊고 이제 한번 2달 후에 봐도 괜찮으면 좀 장기간 지내보면서 검사만 해봐도 이제 갑상선은 약제를 복용하지 않고 지낼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갑상선은 이제 약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염증이 자꾸 이제 있게 되면 이제 뇌하 수치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나와서 갑상선을 다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이 커지는 걸 이제 싫어하신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넣어줘야지 뇌하 수치에서 갑상선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 갑상선이 많이 커져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래 갑상선 호르몬 소량을 복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소량을 복용하면 갑상선 이제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갑상선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과 의사 선생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약제를 계속 먹을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목에 이물감 딱딱함이 느껴지나요? 그렇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거나 항진증이 있을 때 갑상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이 아주 섬세한데요. 여기에 갑상선이 붙어 있는데 이게 좀 커지면 기관지를 누르게 되죠. 기관지를 이렇게 누르면 좀 깝깝함을 느끼게 되죠. 저하증 환자는 석회성 금염이 잘 생길 수 있나요? 다이어트 시 일반인과 다르게 접근해야 되냐? 그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갑상선 호르몬만 복용하면 일반 정상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할 때 특별히 다른 일반인과 다르게 접근할 이유는 없고요. 갑상선 저하에 대한 호르몬만 적당하게 적정하시면 일반인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